안녕하세요. 이석인의 와인 탐구 이석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알아두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죠. 그 정체는 바로 교양일 거예요. 미술에 인상파가 있고 음악에 모차르트가 있다면 미식과 와인의 세계에는 바로 이 부르고뉴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부르고뉴가 품고 있는 와인의 교양. 바로 세상에서 가장 진한 관능미를 가졌다고 평가되는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인데요. 당대 자타공인 최고의 미식가로 유명했던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작가 알렉상드르 듀마는 이 와인을 두고 반드시 모자를 벗고 두 무릎을 꿇은 채 마셔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와인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의 교양 지수를 한껏 높여줄 부르고뉴 와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이트 와인 하면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감각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차갑게 칠링해서 산뜻하고 프루티하게 가볍게 즐기는 식전주 느낌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은 그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최고급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관능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능미, 향이 좋고 맛이 풍부하다는 차원이 아닌데 싶으시죠? 전 세계 와인 평론가들이 이 최고급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을 묘사할 때 유난히 입안에서의 질감과 촉감, 혹은 그런 농밀함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영미권에서는 와인이 입안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다라는 뉘앙스의 charising, 또 와인이 가진 밀도 높은 어떤 질감을 뜻하는 textural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해요. 프랑스어 단어들은 조금 더 섬세하게 짚어내는데요. 예를 들면 옹투에, 그러니까 마치 잘 만든 신선한 버터크림처럼 혀 위를 이렇게 매끄럽고 크리미하게 감싸는 그런 질감을 뜻하고요. 그가 라고 해서 직역하면 이제 지방이 있는 기름진이라는 뜻이지만 와인에서는 입안을 부드럽게 코팅하면서 남기는 그 부드러운 농도감, 풍성한 질감 등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은 이처럼 입안에서의 질감, 농도감, 촉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와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냥 단순히 산뜻하고 상큼하고 프루티한 그런 화이트 와인만을 떠올렸는데 도대체 어떤 마법이 더해졌길래 이토록 입체적인 찬사가 쏟아지는 걸까요? 이제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은 포도를 이제 으깨자마자 바로 발효를 시켜서 그 풋풋하고 상큼한 산미, 프루티함 이런 것들을 가두는 데 집중을 한다면요. 부르고뉴 샤르도네는 조금 다른 길을 걷습니다. 이들은 오크통이라고 하는 나무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요, 반려도 되고 숙성도 되고 하면서 느리게 호흡하면서 스스로를 숙성시키죠. 이 숙성의 시간 동안 오크통은 와인에 신선한 버터라든지 바닐라, 견과류 같은 은은하고 고소한 향을 입혀요. 거기에다가 와인의 몸체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견고한 구조감 같은 것들, 볼륨감 같은 것을 선물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토나주라고 해서요. 오크통 바닥에 가라앉은 효모 찌꺼기가 있어요. 그 효모 찌꺼기를 막대기로 저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 효모 찌꺼기가 와인과 섞이면서 와인의 농도감과 크리미한 질감을 더해주죠. 그렇다 보니까 잘 익은 복숭아와 살구, 또 흐드러지게 피어난 흰꽃의 농축된 향기, 그 위로 버터와 헤이즐넛, 갓 구운 브리오슈 같은 고소한 풍미가 층층이 쌓입니다. 거기에 이 풍만한 질감을요, 부르고뉴 특유의 뼈대 있는 산도가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어떤 적정한 긴장감마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산미가 좋다, 단순히 프루티하다 이런 다소 평면적일 수 있는 수식어만을 사용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이런 질감이라든지 촉감, 복합미, 농밀함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입체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관능적인 최고급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을 대표하는 세 개의 대표적인 삼총사 마을이 있는데요. 바로 메르소, 필리니 몽라쉐, 그리고 샤샤뉴 몽라쉐입니다. 먼저 메르소 얘기를 좀 해보면요. 메르소는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 속 주인공 이름이기도 해요. 혹시 어떤 소설인지 아실까요? 바로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레트랑제입니다.
사실 프랑스어에서 메르소는 어떤 표현이 있다거나 뜻이 있는 일반적인 명사나 또 이름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메르소라고 하면 이 부르고뉴의 유명한 화이트 와인 마을, 그리고 소설 이방인 속 주인공 이름, 이렇게 두 가지만이 좀 대표적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름이 같다 보니까 혹시 까미가 이 메르소 와인을 좋아해서 주인공 이름을 메르소로 지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까미가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주 훌륭한 메르소 와인을 아주 만족스럽게 마신 뒤에 이 동일한 철자를 사용해서 주인공 이름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꽤 신빙성 있는 언급이 있더라고요. 또 문학적 해석으로는 프랑스어로 바다를 뜻하는 mer, 태양을 뜻하는 soleil, 그리고 죽음을 뜻하는 mort, 이 세 가지 단어를 절묘하게 조합했다는 설도 있죠. 아무래도 이방인이라는 소설 전체를 지배하는 이미지가 바로 이 바다, 태양, 그리고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사실은 조합했다고 하더라도 딱 그 똑같은 철자로 하기는 어려운데 제 생각엔 반반인 것 같아요. 메르소를 마시고 비로소 철자를 완성시킨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주인공 이름과 와인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해도 둘 다 제가 좋아하고 또 소설 속 메르소처럼 실제 이 메르소 와인도 강렬한 매력을 지녔다라는 점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도 메르소보다 조금 더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유명 마을 둘이 있죠. 바로 퓰리니 몽라쉐와 샤샤뉴 몽라쉐이고요. 이 두 마을의 경계에는 이제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알려진 그 유명한 몽라쉐 그랑크리 포도밭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소설, 인생 소설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작가 알렉산드르 듀마는 당대의 최고의 소설가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소문난 미식가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말년에 요리대사전이라고 하는 미식 사전까지 편찬을 했어요. 참고로 한국어보는 절판이 됐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소장하고 있다는 거. 아무튼 그런 듀마가 바로 이 몽라쉐 와인을 두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몽라쉐는 무릎을 꿇고 모자를 벗은 채 마셔야만 한다. 그 정도로 경건하게 예의를 갖추고 와인을 마셔야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와인이다 라는 뜻일 텐데요. 사실 몽라쉐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퓰리니 몽라쉐나 샤샤누 몽라쉐의 마을급 와인만 마셔도 비슷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랄까요? 잔 안에서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화려한 귀족 영예를 송구스럽게 아련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정말 그 만개하는 화려함과 독보적인 기품은 가히 레드, 화이트 통틀어서 솔직히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몽라쉐를 비롯한 최고급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의 진짜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가가 선명하게 발휘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화이트 와인들이 사실은 막 만들어졌을 때의 어떤 상큼함, 산뜻함, 프루티함 이런 매력으로 가지고 가죠. 하지만 최고급 화이트 부르고뉴 와인은 오크 발효, 오크 숙성뿐만 아니라 실은 수십 년 동안 병숙성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 이제 와인셀러에 셀러링 한다고 하잖아요. 병 안에 있는 채로 숙성을 하면 굉장히 복합적인 풍미를 내게 돼요. 사실은 이렇게 병숙성이 가능한 화이트 와인은 거의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와인은 꿀, 말린 살구, 비즈왁스, 버섯 같은 아주 복합적인 향을 피워냅니다. 젊은 시절에 날카로운 산도와 화려한 과실미, 정말 만개하는 꽃향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둥그러지고 대신에 그 안에 깊은 조화와 균형이 자리 잡게 되는 건데요. 그 수십 년의 숙성의 기간이 부여하는 그 복합미와 깊이, 이런 것들은 그 어떤 화이트 와인도 따라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이번 편에서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많이 나오죠. 소설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에이모어 토울스의 모스크바의 신사입니다. 이 소설에는 와인이 정말 많이 등장해서 제가 자주 언급해요. 이 소설에도 또 몽라쉐가 아주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씬이 있는데요. 구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에서 이제 주인공 로스토프 백작과 여배우 안나가 섬세한 농어 요리에 황급빛 몽라쉐를 곁들이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처음에 이 둘은 좀 어떤 묘한 긴장감과 화려함, 매력에 매료되어서 이제 서로를 탐색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시간이 흐르며 둘은 결국 굉장히 깊이 존중하는 성숙한 인간적인 관계로 성장해 나갑니다.
사실 모스크바 신사에 등장하는 와인들이 진짜 그냥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인물의 성격이나 관계, 분위기, 또 나중에는 정말 중요 복선으로 이어지는 장치로까지 적극 활용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 장면도 사실 몽라쉐가 그냥 단지 뭐 농어와 페어링이 좋은, 실제 농어와 페어링이 좋아요. 농어와 페어링이 좋은 그런 와인이라거나 그냥 둘의 로맨틱한 무드를 조성해주는 와인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젊은 몽라쉐의 눈부신 화려함이 결국 숙성 속에서 조화와 깊이로 무르익어 가듯이 두 사람의 관계 또한 그렇게 발전되어 갈 것임을 은유하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로 사용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몽라쉐 밭 일대에는 정말 이 몽라쉐라는 이름이 여기저기에 다 붙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마을 이름도 보면 필리니 몽라쉐, 샤샤뉴 몽라쉐죠. 뿐만 아니라 이 몽라쉐 밭 주변을 둘러싼 다른 그랑크리 포도밭들도 이름이 다 몽라쉐가 붙어 있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하겠죠. 바로 이 몽라쉐의 명성이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 주변의 다른 밭들도 이 유명세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몽라쉐라는 단어를 붙여 쓴 거예요. 이 이름들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숨겨져 있어요.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중세시대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영주에게는 정식 후계자인 기사 아들 외에 밖에서 나온 사생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주가 자식들에게 땅을 물려주면서 붙여진 이름이 지금까지 밭 이름으로 굳혀졌다는 건데요. 먼저 가장 좋은 밭을 기사 아들이 물려받으면서 기사라는 뜻의 슈발리에 몽라쉐가 되었고요. 아래쪽 밭은 사생아가 물려받아서 실제 사생아, 혼외자라는 단어의 마타르 몽라쉐가 된 거예요. 심지어 미안비뉴 바타리 몽라쉐라는 포도밭 이름도 있는데요. 이건 사생아를 환영한다 라는 뜻이에요. 최고급 화이트 와인의 라벨에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다니 너무 당황스럽지만 또 재미있기도 하죠. 사실 몽라쉐라는 이름 그 자체는 원래 프랑스어 방언으로 몽하샤, 즉 대머리산, 민둥산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하얀 석회암과 돌만 드러난 메마른 언덕. 한여름이면 햇빛을 그대로 받아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민둥산 같은 땅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와인의 세계에서는 바로 이 척박함이 역설적으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와인을 만들어내는 필수 조건이 되죠. 너무 비옥한 땅에서는 포도나무가 쉽게 자라고 뿌리를 되게 얕게 내려요. 그리고 또 잎과 줄기만 무성하게 키우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에서 포도나무가 물과 양분을 찾아 아주 깊이 암석도 뚫고 다양한 토양층들을 뚫고 뿌리를 내려야만 비로소 정말 복합적인 농축된 열매를 맺거든요. 이 원리를 아마도 본능적으로 알았던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이곳의 돌밭을 일일이 골라내며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포도밭으로 경작했답니다. 가장 쓸모없어 보였던 민둥산이 훗날 가장 귀한 황금밭이 되었다는 것.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